오늘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서양 철학사 이제 6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오늘은 그 소피스트 들어가는 차례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피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소피스트,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시대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를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었고, 아니 그 고대 철학이었고, 자, 그 지도를 보면 밀레투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처음에 철학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로. 근데 왜 철학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로 안 오고 그리스로 넘어갔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제 그 벌써 지난번에 고대 철학 했을 때까지 해가지고 대략 그 기원전 5세기 정도, 기원전 5세기 말, 5세기 6세기 정도 되거든요. 이때 무슨 전쟁이 터지냐면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화 300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나요? 300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둘 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기에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이쪽 지역에.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여기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깔짝하고 쳐들어왔는데 얘네가 이겼어요. 그리스 연합군이.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왕창 쳐들어왔다가 또 이깁니다. 그리스가. 그래갖고 1차,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리스가 졌다면은 아마 여기서 철학이 꼽히지 못했을 겁니다. 철학이 뭐 여기에 있다가 뭐 이쪽으로 더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대를 더 뒤로 기다림을 가지게 됐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는,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승리를 하는 게 이 역사에서 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많은 그 역사적인 진영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 전체를 먹고, 그래서 이 헬레니즘 제국, 그리스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도 이제 그러한 영향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은 그러한 역사가 쓰여졌을 수 있을까? 과연 대단히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넘어가게 되는 배경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제가 PPT 가져왔나 모르겠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지역이었다가 여기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설립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로 쳐들어갑니다. 먹으러. 근데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인가요? 문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문명. 이 문명이 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구. 그런데 인구가 필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경작지. 그래서 문명이 여기 아주 비옥한 경작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이렇게 해서 문명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지도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지중해 북부 그리스 이쪽으로 혹시 그리스 여행 가보셨으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우리 맘마미아 같은 영화들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해안가죠. 해안가인데 해안이 있고 바다가 지중해가 너무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고, 해안가부터 시작해서 배경이 벌써 뭐예요? 그 하얀 집들 있죠. 그리스 배경. 포카리 스웨트 광고 찍은 그런 배경들. 뭐냐면은 산이 벌써 해안가 시작부터 언덕배기가 시작이 돼요.
경작지가 없습니다. 이 지중해 북부 지역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가 솔로몬 개혁하면서 경작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 돈을 못 벌으니까 이게 이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거든요. 경작지가 없으니까 인구는 계속해서 유입되고 막 이게 그 이 지중해 지역 사회가 커지다 보니까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인구가 이제 이 뭡니까 번식을 하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인구가 팽창하는데 경작지가 없으니까 입에 풀칠을 못해요.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다 언덕배기 아니면 산이고 그래서 솔론 개혁할 때 뭘 심는 거냐면 올리브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팔아가지고서는 경제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이탈리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그 땅이 좋은 땅은 아니에요. 유럽에서 경작지 만나려면 저 스페인이나 프랑스 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은 밑에는 뭐 여긴 다 사막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같은 데도 이 경작지가 없어요. 그리스의 유일한 경작지라고 하면 여기 이제 스파르타 지역 스파르타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그 평야가 있고 거긴 경작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그리스의 중심지인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경작지가 없죠. 이때 당시 이제 그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테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지역, 당시 그리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이때 당시에 이 국가 개념은 뭐냐면은 도시국가 개념이죠. 스파르타, 뭐 아테네, 테베 일부 지역을 가진 어떤 도시국가 형태인 거죠. 그래서 국가의 통치도 전혀 다르고 제도도 전혀 다릅니다. 스파르타는 뭐 했습니까? 스파르타는 참주정했죠. 그 다음에 아테네 같은 경우는 민주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인들이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냐면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그 경작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뭐가 발달하냐면은 그 왕정이 아니라 민주정이 발달을 해요. 민주정. 이게 경작지랑 무슨 상관인가?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작지랑 무슨 상관인가? 오늘 다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 경작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고 그다음 문명이 형성이 되죠. 사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통치가 필요합니다. 통치. 그죠? 통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통치가 꼭 어떤 그 사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통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 인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인간들 중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그 누군가를 통치하거나 권력욕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권력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따가도 나올 테지만. 근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결여돼 있어서 그런 욕구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하다못해 아파트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거기서 그 아파트 반장 한번 하려고 동장 한번 하려고 그 아주 치열하죠. 그죠?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모이면은 내가 그 위에 권력을 좀 이게 통치를 좀 해보고 싶어하는 그 아주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꼭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회 인구 구조가 이 인구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그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 구조가 팽창되기 이전에는 다 이제 가족 공동체니까 그 가족 중에서 제일 연장자 그리고 뭐 어쨌든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력의 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 구조가 커지니까는 단순히 부족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어떤 커다란 도시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치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어떤 처음에는 어떻게 등장하냐? 어떤 통치자가 딱 등장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여기 너무 어지럽고 여기 뭐 경작지도 니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긴 조금 가지고 있어서 굶어 죽는데, 야 이거 안 좋다. 다시 다 자기가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가지고 우리 서로 나눠가져서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처음에 통치자가 딱 등장을 하면은 사회 구조가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인구가 팽창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내가 지금 땅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하라고 그래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는 받아라. 채찍 빡! 맞는 거죠. 채찍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통치라고 하는 것은 폭력성이 처음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처럼 무슨 뭐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관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이 땅을 경작을 했단 말입니다. 저기부터 저기까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돌도 걷어내고, 여러분 자연에서 처음부터 뭐 심어가지고 이게 땅이 막 잘 자라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연에는 그런 건 없어요. 다 뭐냐면 처음에 땅이 생긴다, 땅이 있다, 평야가 있다. 그러면은 다 돌밭이에요, 돌밭. 처음에는. 지금 저희 여기 시골 이사갖고 옆에 있는 밭도, 여기 담배밭도 봄마다 갈 때마다 돌이 나와서 아주 이 트랙터가 골치 아프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자연에는 이렇게 아주 경작하기 좋게 흙만 있는 그런 땅은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뭘 심어 먹으려고 그러면 돌부터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똥도 뿌리고 배변도 뿌리고 해가지고 거름도 만들고 어떻게든 이 골도 만들고 빗물 빠져나가게 골도 만들고, 그리고 수로도 나가지고 물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지금처럼 뭐 농기구라든지 뭐 이때 당시만 해도 철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막 시작한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5세기 시작하고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10세기 시작하는 건데, 기원전 10세기에 시작했다고는 하지만은 철기가 아주 보편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벌써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지금 이 밭을 우리 가족이 경작을 한 거예요. 돌도 걷어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심어 먹었는데, 어느 날 어떤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야 내가 여기 통치할 건데 너 여기서 하는 거 우리 세금 좀 걷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같이 놀아 먹고 살자, 공평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나 치사에 들어 안 해. 그럼 너 다 가져. 너가 힘세니까 너 다 가져. 나 딴 데 가서 살 거야.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농업 같은 경우 어렵죠. 그러니까는 내가 좀 치사하고 더러워도 세금 좀 떼어주고 계속 여기서 해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도 머리가 있으면은 완전히 뭐 얘가 버리고 떠날 만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죠? 뭐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그 생산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통치가 그런 식으로 등장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중앙통치. 즉 뭐냐? 왕정이 등장하는 거죠. 왕정. 이걸 뭐 참주정이라고 그러죠. 참주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농경지니까 당연히 뭐가 등장합니까? 참주정이 등장하겠죠.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 옛날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바사. 예, 페르시아 제국. 당연히 참주정입니다. 그죠? 영화 300 보시면 나오죠. 왕이 일단 있습니다. 그 왕은 절대 권력의 왕이죠. 왕 말이면은 뭐 다 끝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국가의 형태가 등장하는 것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어디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여기
아까 그리스에 여기 농경지 별로 없지만은 유일하게 그래도 농경지 평야가 있는 지역이 스파르타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스파르타도 왕정인 겁니다. 참주정. 그 다음에 또 뭐 인도 이런 대거 경작지가 형성되는 곳은 다 참주정이 등장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농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형성되지 않고 무역, 상업, 그리고 또 뭡니까? 목축업.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언덕백이니까 다 양, 소 끌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여갖고 잡아먹는 목축업. 여기도 로마도 마찬가지죠. 목축업, 양치고 막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리스 여행 가면은 양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언덕에서. 그죠? 로마 같은 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랑 똑같습니다. 통치자가 등장해요. 야, 여기 땅 우리 같이 놀아 먹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양치면서. 근데 그거 통치할 테니까 세금 조금씩 내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뭐 너 맘대로 난 저쪽 가서 풀 뜯으면 돼. 그리고 이동하면 그만이에요. 목축업은 이동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상업 같은 경우는 말 다 했죠. 뭐 사람 있는 곳은 뭐 다 장사하면 되니까. 어떤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야, 내가 여기 통치할 거니까 세금 내. 그러면은 너 취소하고 들어오. 난 안 가. 딴 데 갈 거야.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 이쪽 지역에서는 소아시아 뭐 이쪽 지역에서는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문명권 안에서는 이 참주정이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등장을 해도 힘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일찍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민주정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그 고대 철학할 때 뭐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들도 이 민주정 굉장히 주장하고 했던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대 사회 때는 특별히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처럼 뭐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이웃 부족이나 이웃 나라들끼리 전쟁이 굉장히 잦았던 게 이 원래 고대 사회입니다. 그죠?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거. 그죠? 땅 따먹기 전쟁이 늘 흔한데 근데 이렇게 농경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은 국가가 벌써 참주정이 딱 형성이 되니까 야! 그 집집마다 건장한 남자 한 명씩 와갖고 군대 가서 우리 전쟁하자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죠? 거기가 참주정이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근데 이런 데는 그렇게 나오라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야, 너 전쟁한다고? 야, 무섭다. 딴 데 가자. 양 끌고 딴 데 가자. 양 끌고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양 풀 먹이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전쟁 군인을 모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은 이 일부 귀족 대표들끼리의 귀족 전쟁입니다. 귀족 전쟁. 원래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가 등장하고 민주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군대의 규모가 보병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보병 군대 규모랑 이런 페르시아 같은 데서의 보병 군대랑은 의미가 또 달라요. 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병이다 그러면 뭐예요? 왕의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갖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왕이 막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군대 통솔해가지고서는 군대가 제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그죠? 야, 들어. 난 이 전쟁 안 해. 그리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목축업 하는데. 이런 데 쉽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다 같이 동등한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300 보시면 그렇죠. 왕도 똑같은 열에 서가지고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영화 300에도 이제 그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의 방진이 뭐예요? 그 방패를 이렇게 들고 긴 창을 이렇게 든 그 전쟁 양식. 팔랑크스죠. 팔랑크스. 큰 방패를 들고 창을 길게 해가지고 방패의 반쪽으로는 나를 가리고 나머지 반쪽으로는 옆 사람을 가려주는 거죠. 그럼 나도 내 반쪽은 내 방패로 가리고 내 반쪽은 내 옆 사람 전우의 방패로 가리고 그러면 방패를 완전히 가렸죠. 방패와 방패 사이에 긴 창을 두고 이렇게 쿡 찌르면서 앞으로 전진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 300 보면은 완전히 다 이기잖아요. 그 팔랑크스 전투. 팔랑크스 전투. 그러니까 그게 벌써 뭐냐면은 평등이 강조되는 거예요. 누가 우위에 서가지고 통솔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분이고 뭐고 간에 그때 당시 물론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신분이고 뭐고 간에 지금은 전우예요. 전우. 그러니까 쫙 같이 서가지고 푹푹 찌르면서 전진하는 거죠. 그게 팔랑크스 전투. 그걸로 페르시아를 이기는 거예요.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여기 다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도 사실은 우리 성경 같은 걸 볼 때 성경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슨 시대입니까?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란 말이죠. 그죠? 제국은 로마 제국. 그렇지만 문화와 문명은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그게 신약 성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시대 때도 사실은 그 역사가 재밌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네로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아주 핍박했던 그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그 로마에 있는 그 노예 해방을 칙령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를 다 해방시키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 신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신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처럼 뭐 종목법이 있어가지고 어미의 신분을 따라서 뭐 기생은 기생이 되고 종은 종이 되고 노예는 노예, 백정은 백정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벌써 헬레니즘에서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노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어디까지나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내가 전쟁에 졌거나 아니면 빚을 못 갚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의 신분도 아주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노예였다가 또 노예가 아니었다가 풀려났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플라톤도 노예로 팔렸었거든요. 플라톤이 노예로 팔렸다가 그 잡힌 거 가지고서는 그거 풀어준 거 가지고서 그 돈으로 막 아카데미 세우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왕정이 등장할 수 없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아주 평등한 보병 전투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대중의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소수의 귀족이나 통치자들이 딱 나와가지고 야! 너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나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런 정치 제도에서도 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의 민주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어떤 요소들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론의 개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원전 500년 되면은 그리스가 이제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늘어나는데 경작지가 없어가지고 경제가 파탄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직접 민주제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어떤 그리스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편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역의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말해가지고 어떤 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어떤 정의론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연합군이 그 페르시아를 무찌르게 되면서 그리스의 어떤 그 일반 보병들로 참전했었던 사람들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권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민회라고 하는 그 제도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클레스라고 해가지고 이 펠로포네스 전쟁을 이끌었던
우두머리입니다. 지도자.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페르시아의 왕, 우리 조선시대 때 왕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떤 지도자의 역할이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정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정치에서 이제 또 정치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쫓겨나게 되는 인물인데, 이 페리클레스가 또 민주정을 굉장히 옹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등장하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력을 모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민주정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병력들이 모아지질 않을 텐데,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정을 옹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민주정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민주정의 전성기. 이게 그 민주정의 전성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나와요. 책에서는.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그리스의 어떤 문화적인, 정치적인 어떤 사상의 어떤 그 깊은 뿌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에 기반을 한 어떤 문화적인 형태,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인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헬레니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양의 어떤 문화, 어떤 문명,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사상들, 생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는 헬레니즘이고, 두 번째는 성경, 그 뭡니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서양의 어떤 사상이나 서양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이 헬레니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때 당시에는 이 그리스가 아직은 그냥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아직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려면 벌써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소적인 그 지역, 소아시아 그 서부와 이 그리스 반도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헬레니즘이고, 그 지역에서 이 민주정이 꽃을 피우게 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철학이 소피스트들로부터 이 고대 철학에, 이 밀레투스 지역에 있는 이오니아 지역에 있었던 고대 철학이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의 직접 민주정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접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통치자를 뭘로 뽑는 겁니까? 민중의 투표로 뽑는 거예요. 통치자를. 그죠? 그럼 통치자는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랑 하는 거,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하는 거. 선거운동이에요. 선거운동. 그렇겠죠. 그죠? 선거운동. 그럼 선거운동 해가지고 내가 표를 많이 얻으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공약. 그리고 또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연설. 그죠? 이걸 잘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말 잘 못해가지고 공약 잘 이해 못하고, 그게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민주적이니까 선거운동에서 공약 잘 세워야 되고, 지혜롭게. 그 다음에 말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정치에 꿈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철학자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오니아 이런 지역. 그죠? 그다음 그 키프로스 이런 섬들. 그런 이 고대 철학이 꽃피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그런 곳들에 많은 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 학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이 정치에 꿈이 있는 이 정치가들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철학자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선생님 오셔가지고 제 정치 좀 도와주시고 여기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계보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려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 소피스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피스트. 통칭 소피스트. 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민주의 투표로 통치자 선출하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 민형사 소송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민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데, 민회. 이게 이제 솔론의 개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민회. 이게 뭐냐면은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법 하면은 절대적인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법조항 해갖고 몇 조 몇 항 해갖고 뭐 야 FM대로 해, 법대로 해 그러죠. 법대로 해 그러죠. 서양 사람들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서 법대로 해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민회를 요청하면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근데 내가 법에 따라서는 내가 틀린 건데 법이 모든 걸 다 밝혀낼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법조항대로 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왜냐면 내가 그건 이 법조항에는 없지만은 내가 억울한 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민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민형사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소뿐만 아니고 처음에 소송 거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민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광장이거든요. 여기가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광장에 이제 여기서 뭐 시장도 있고 거지도 있고 사람들 모이고 있고 개모임도 하고 있고 여기서 떠들고 있고, 여기 아주 사람들이 모여 노는 일종의 그 놀이터입니다. 명동이죠. 명동, 강남 뭐 이런 데. 그래서 거기서 민회를 소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민회가 소집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501명이 모이는 겁니다. 501명. 왜? 홀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501명이 즉시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떠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는데 안 갚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변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501명의 배심원이 이 투표를 하는 거죠. 야, 제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민회의 법이 조항의 법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 신명기 같은 거 보면은 누가 억울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디 앞에서 외치라 그래요? 성문 앞에서. 왜? 거기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성문 앞에서 외치면은 장로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어줘야 되죠. 그 사람의 얘기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문으로 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 무슨 뭐 문자로 된, 문자법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 이때 당시 이 헬레니즘에 있는 그리스인들도 이 문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허술한지를 알고 있었고,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법이라고 하는 것을 길고 장황하고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쨌든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해석하기 나름인 법 조항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 그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그 장난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야, 이렇게 법을 애매하게 써놨어. 그럼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써내면 써낼수록 뭐가 생기냐면 그 법에 따라서 부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는 물론 죄가 맞지만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항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야구에 규칙을 세워야 돼요. 근데 야구 규칙이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그죠?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터집니까? 타자가 공을 빵 쳐서 공이 홈런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에 나는 새에 맞았어. 새에 맞고 공이 떨어졌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야구법을 아무리 뒤져도 야구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새에 맞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도 정합니다. 그럼 어떤 때 글러브를 던집니다.
뭐 그렇게 되고, 어떨 때 뭐 바람이 불고 뭐 그렇게 되고, 그런 것들의 기준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세워 나가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항상 예외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고대 사회 때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법대로 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법을, 실제의 법 판결을 많이 못 해본 사람들이랑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 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향상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규정과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죠. 그죠? 근데 우리 가끔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미국의 재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때요? 막 기사도 나고 그러는 게 뭐냐면, 막 정말 나쁜 사람들 막 그냥 200년 300년씩 때려버리죠. 물론 그게 그 사람들은 죄를 여러 가지를 다 쳐가지고서 플러스 시켜갖고 내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하나만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은 이 자연법 사상이라고 나중에 스튜어트 철학에서 또 배경이 되는 건데, 이 조문의 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헬레니즘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서든지. 내가 길을 가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냥 억울하다고 뭐 민회를 제기하면은 가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501명의 배심원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변론을 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말 조금 잘못하면은 그럼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그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죠? 형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직접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변론할 수 있을 정도의 말빨은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오니아 지역, 뭐 키프로스 이런 지역에 있는, 혹은 뭐 이탈리아에서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외지에 있는 지식인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좀 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가방끈 좀 길다 하는 사람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자기의 연설에 써먹기도 하고, 정치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수사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인들 돕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말 좀 잘하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에 와가지고 뭘 엽니까? 뭘 여냐면은 자기 학원을 여는 거예요. 학원을 열어가지고 간판은 뭡니까? 민형사소송 걸렸을 때 이기는 변론술, 변론술.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에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법을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 수사법 안에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은유법, 직유법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글 잘 쓰는 거, 말 잘하는 거, 다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잘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수사법이에요. 그런 학원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서 이제 돈을 받고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들이 또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죠.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치인들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 잘하니까는 학원 차려가지고 돈 벌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소피스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연설을 하는 거죠. 그죠? 다 소피스트한테 배워가지고, 뒤에는 이제 소피스트가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피스트 하면은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헬라어 소피아의 분사입니다. 분사하면, 헬라어에서 분사를 쓰면은 이거는 의인화예요. 의인화. 그래서 지혜자, 지혜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직역 의미는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 철학자 하면 뭡니까? 필로소피,
필로소피아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필로소피라는 말보다도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했었던 이유는, 필로소피아 하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지혜를 쫓아간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선생이 아니고 학생이죠. 지혜의 학생. 내가 지혜를 쫓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소피스트 해가지고 소피스테스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지혜 자체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약간 좀 교만해 보이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이 지식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학원 강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이 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어떤 보편 명사고, 그리고 의미도 좋은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좋은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도 그 시대, 이 소피스트가 활동했었던 시대 가운데, 소피스트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스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뭐였겠습니까? 학원 강사, 그죠?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정치 후견인, 그 다음에 대사도 있습니다. 대사. 네, 지역적 대사. 네. 이게 다 뭐예요? 당시에 지식인들이고,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민중으로부터. 네, 이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했다면 그건 소피스트가 아니겠죠. 그죠? 네. 왜냐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면, 어떻게 강사를 하면, 어떻게 후견을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대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민중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교양으로 이 철학사를 배우게 되면은, 그 소피스트 하면은 어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소피스트 하면 항상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립관계죠. 이렇게.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피스트 하면은 나쁜 놈, 소크라테스는 뭔가 선한 사람,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플라톤의 저작에서만 그런 거예요. 네, 플라톤의 저작에서는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를 항상 이렇게 대립관계로 놓고 붙입니다. 근데 실제로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의 사이가 항상 안 좋았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분명 소피스트랑 항상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실제로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여기가 그 알키비데아 편에 서면서 소크라테스가 밀려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사실 죽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안 좋은 어감으로, 아주 뭐 궤변론자 뭐 이렇게, 궤변론자 맞긴 맞습니다만은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플라톤의 저작에서 요렇게 붙이고, 자기 스승이랑 소피스트를 대결 구도로 붙이고 자기 스승을 옹호하는 식으로 글을 써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정사의 기록들과 그리고 소피스트들의 남아있는 저작들을 보면은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이미지 자체는 당시에는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인들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후견인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아주 이기적이고 권력욕에 취한 소피스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이 그리스 국가 정치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사람들이 궤변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불가지론이나 회의주의 같은 그러한 논변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남을 속여먹거나 무슨 뭐 등쳐먹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궤변을 펼치고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도 그 자신들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소피스트의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피스트들 중에서 그냥 유명한 사람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소피스트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기록되어 있는 인물도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소피스트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요게 이제 아주 유명한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플라톤 저작에 그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다른 플라톤 외에도 그 소피스트를 기록했던 소피스트들에 대한 것을 기록했던 저작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고,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 하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거 그죠?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지식인들, 그리스에 활동했던 지식인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부르지 않고 소피스트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많은 소피스트들이 서로 다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고 그 사상이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런데 특별히 그 플라톤 저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다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종합되게 됩니다. 일정하게 종합이 돼요. 그 종합되는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만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들이 다 있었지만은, 플라톤이 이 사람들을 자기 스승이랑 붙이면서 쫙 정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꼽을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피스트의 특징들. 근데 이거는 플라톤 저작에 나온 게 아니고 플라톤 저작에 나오는 것을 종합해서 이제 학자들이 종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덕에 관심이 있었다, 자연법에 관심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피스트가 처음에 등장하게 됐던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리스의 직접 민주제 가운데 이 그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정치인들이, 돈 많은 귀족들이 이들을 불러들여서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 어떤 직업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뭘 그 많이 탐구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죠, 정치. 어떻게 말 잘해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나를 불러준 정치가가 당선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덕이에요, 덕.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한글로 쓰. 헬라어로 쓰면은 뭐 아르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르케.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노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노모스. 덕, 자연법에 대한 탐구죠. 다 정치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통칭, 정의론. 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의 그 롤스가 만들어낸 말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그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어떤 관련된, 우리가 이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 이 통치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칭해서 정의론이라고 제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다. 덕에 대한 탐구. 덕이 무엇이냐? 진짜 덕. 야, 우리 이 정치인이 내가 덕이 있다, 나를 뽑아라. 그러면 내가 이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서 내가 말하는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탐구를 했던 거죠. 공통적으로 소피스트들마다 그거에 대한, 이 덕이 뭐고 자연법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는 다 각자 저마다가 달랐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 수호자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피스트들은 직접민주제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민주정 안 하면, 참주정 하면은 소피스트들은 손가락 빨아야 돼요. 왜? 이제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민중의 투표를 통해서 민영사 소송이든 정치인이든 결정하게끔 해야지 말 잘하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정의 수호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소송의 변호사로 불려갔어요. 돈 많은 귀족이 소송에 걸려가지고, 야, 이 소피스트, 내가 고용한 사람 불러가지고서는, 저 좀 그 소송에서 이기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딱 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불려나간 소피스트는
분명히 내가 돈 받고 나서 보니까는 이 사람 잘못한 건데,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야 또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말빨을 통해서. 거기는 뭐 거짓말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뭐 갖은 이 궤변을 통해서 이기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은 진리, 진짜, 정의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겠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배척하겠죠.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첫 번째랑 세 번째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덕,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덕, 자연법 이건 상대적인 것이고, 그럼 정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알 수 없다는 거죠.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아는 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불가지론. 알지자. 그죠? 이게 소피스트 사상이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네랑 대항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덕, 자연법이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수사 웅변술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처세술, 궤변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소피스트들이 후대로 가면은 이런 그 궤변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색깔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소피스트가 보편 명사가 되다 보니까 후대에 가면은 뭐 의사, 그 다음에 뭐 천문학자, 뭐 그 다음에 시인, 이런 말 좀 하고 글 좀 쓰거나 지식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소피스트 계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범주가 넓긴 한데, 어쨌든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소피스트 하면은 주로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고자 대립되는 관계로 이 소피스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대적으로도 이러한 색깔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소피스트에 대한. 근데 이제 사실은 세부적인 인물들을 하나하나 사상들을 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벌써 이렇게 딱 정리가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인물들을 소피스트들 하나하나 보는 것이 동어 반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피스트 하면은 많이 나오는 유명한 소피스트 세 분만 제가 꼽아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타고라스. 그래서 소피스트 열전이라고 제 제목은 붙여놨지만은 세 분만 보면 사실 소피스트 그런 거구나 대충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소피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그 그리스 지역의 첫 번째 소피스트다라고 추정됩니다. 네. 소피스트 1호.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도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이오니아 지역에서 살다가, 프로타고라스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살다가 그리스의 정치인이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와서 그리스 지역에 정착했던. 나중에는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쫓겨났는데 또 이 사람도.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썰이 이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정치에서 밀려가지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그냥 싸잡아서 다 무조건 다 신성모독인 거예요. 누가 신고하고 싶다 하면 다 신성모독으로 신고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죄명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뭐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살했다라고 하는 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썰도 있고, 뭐 썰이 있습니다. 이 프로타고라스. 그래서 소피스트 첫 번째 소피스트로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데모크리토스 제자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그쪽 계통의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데모크리토스가 아닌가요? 데모크리토스는 고르기아스인가 보다. 고르기아스가 데모크리토스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타고라스 하면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 척도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 척도론. 이게 논증입니다. 이 사람의 논증. 진리는 대상에 매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벌써 우리가 정초주의, 비정초주의, 인식론 논쟁할 때부터
논쟁을 기억하시면은 벌써 딱 나오는데, 진리는 대상에 매달려 있지 않다. 벌써 뭡니까 이건? 비정초주의죠. 왜? 존재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나의 정신, 인간의 정신이 있고, 거기서 내가 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뭘 진리라고 판단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대상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죠. 내가 볼 때 이건 진짜 진리인데? 누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한테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죠. 내가 진리라고 승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밖에서,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진리다 다다다 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게 진리다 다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게 진리인가 보다, 그런 음성이 들렸으니 이게 진리인가 보다 라고 승인했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이게 진짜다 라고 말해서 저는 믿게 됐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진리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진리라고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 사이에는 항시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이게 진리야 라고 선택하는 그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프라타고라스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진리는 대상에 매달려 있지가 않죠. 그죠? 우리의 주장은 단지 우리의 주관이 말하는 것일 뿐이다. 항상 우리의 주관이 말하는 거죠. 그죠? 그죠? 갑자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 내가 내 의지로 말하는 거죠. 무슨 아주 신들려가지고 막 무당들이 이렇게 떠드는, 신 받아가지고 떠드는 그런 것, 그건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주장은, 인간의 주장은 항상 누가 말하는 거야? 항시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나에게는 이렇게, 너에게는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는 분명히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자기한테는 분명히 이게 맞아요. 프로타고라스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둘 다 맞다는 겁니다. 야, 네 입장에서는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진리야, 네 입장에서는. 왜? 진리는 대상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 진리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주관이 말할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다는 겁니다. 황희정승이에요. 황희정승. 이게 실제로 사실 그 동양에 보면은, 동양에도 이 명가라고 있습니다. 명가. 동양의 그 상대주의자, 동양의 제자백가 중에 명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학파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명가가 뭐라 그랬냐면은, 명가가 살던 지역에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근데 그 부자의 어린 아들이 안타깝게도 물가에서 놀다가 물가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다가 저기 그 가난한 어부가 그 물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물에 걸렸어요. 그 시체가. 그 딱 보니까 우리 마을에 돈 제일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야. 그래가지고 그 어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걸로 내가 이 시체를 팔아가지고 그 부자한테 돈을 좀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죠?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장례를 좀 치러주고 싶은데,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어부가 시체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그 시체를 좀 달라 그러려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누굴 찾아갑니까? 명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 명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저거 돈을 애지간히 줘가지고서는 시체를 안 줄 것 같은데 저 어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명가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다뇨? 왜요? 그 어부는 그 시체를 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그거 자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 자기가 아니면 시체를 누가 사줍니까? 그걸.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어부가 이게 그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그때 당시에는 썩죠. 그죠? 그럼 썩어서 흙이 돼버리면 시체를 팔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팔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어부가 지발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자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돌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쪼들리게 됩니까? 그 어부가 이게 당황스럽게 되죠. 이게 시체를 찾으러 와야 내가 협상을 하는데 시체를 찾으러 안 오네. 그 누굴 찾아갑니까? 그 어부가? 명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자 선생님이 또 그 어부한테 뭐라 그럽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 어부가 아니 기다리라뇨? 그랬더니 명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부자가 그 시체를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당신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시체를 사러 오지 않으면은 그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당신에게 찾아올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명가. 왜? 그 시체를 두고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더 쪼들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상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너에게는 그렇게 나타날 뿐이죠. 명가가 똑같이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입장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궤변이라고 합니다. 궤변. 뭐예요? 즉 논리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논리. 궤변. 프라타고라스 유명한 일화 있습니다. 에우티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우티온. 이 에우티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 프라타고라스라는 선생님이 소피스트가 돼갖고 와가지고 말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귀족들한테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이 에우티온이 가만 보니까는 자기도 배우고 싶은데 배우면은 자기도 좀 소피스트로 해갖고 돈 좀 벌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프라타고라스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줘서 선생님이 이 그리스의 최고의 이 변론가 아닙니까?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정말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가 된다면 제가 버는 수입의 50%를 선생님께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에우티온. 그러니까 프라타고라스가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볼 게 없죠. 그죠? 가만 보니까는 말도 좀 하는 것 같고 머리도 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잘 가르치면은 뭡니까? 분점 하나 내는 거죠. 프라타고라스한테는. 그렇잖아요. 분점 하나 내는 거죠. 그래서 프라타고라스가 어떻게 합니까? 콜! 좋다! 에우티온 가르쳐줄게.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에우티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갖고 에우티온이 실제로 엄청난 그 소피스트가 돼요. 변론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50% 떼어줘야 되는데 50%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안 줍니다. 에우티온이. 그러니까 프라타고라스가 승질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회를 소집합니다. 고발을 해요. 형사 고발을 해요. 민사 형사 소송을 에우티온한테 딱 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사람도 모아놓고 프라타고라스가 에우티온을 딱 불러내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프라타고라스랑 에우티온이랑 서로 막 내가 이겼다. 이건 무조건 내가 이긴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웃기잖아요. 그죠? 뭐 변론하지도 않고. 그죠? 자, 사람들이 물어보죠. 자, 이제 프라타고라스의 말입니다. 자,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은 무조건 돈을 받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소송에서 지면은 그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였는데 에우티온이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면은. 그죠? 그러니까 에우티온이 무조건 자기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왜? 에우티온이 그동안에 왜 돈을 안 줬냐면은
아,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가 아직 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돈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프라타고라스가 소송을 걸면서 거기서 막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소송에서는 이기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지면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가 아니고 네가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가 된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그죠? 에오티온도 똑같아요. 막 거기서 막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자기가 이기면 돈을 안 줘도 되죠. 그죠? 근데 이 소송에서 자기가 지면 자기가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자기 스승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인 진리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이 상대적인 입장에서, 내가 편인 그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해석하고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진리가 곧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누구는 동그랗게 보이고 누구는 길쭉하게 보이고. 그러면 실제 모양이 어떻기 때문에 너는 동그랗게 보이고 나는 길쭉하게 보이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명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선 입장에서 그것이 길쭉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논변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에서 이기기도 하고 대중을 선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프라타고라스. 그래서 인간 만물 척도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예요, 프라타고라스랑. 이 사람도 유명한데, 이 사람이 그 불가지론자로 유명합니다. 불가지론. 아까 그 프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고르기아스는 불가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기아스의 아주 유명한 비존재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비존재에 관하여. 비존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유명한 글입니다. 첫 번째, 존재는 없으며 어떤 존재가 있어도 알 수 없으며 알았다 하더라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르기아스도 마찬가지로 이오니아 철학에서 배워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존재라고 하는 말 누가 쓰는 말입니까? 파르메니데스.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고대 철학할 때 파르메니데스. 존재에 관하여 라는 글을 썼죠. 고르기아스는 비존재에 관하여. 실제로 고르기아스가 이오니아에서 철학을 공부를 하다가 그 제논의 역설 있었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 제논의 역설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불가지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 우리는 넘어갔잖아요. 그걸 비정조주의를 통해서. 근데 고르기아스는 그걸 못 넘어간 거예요. 제논의 역설을 해결을 못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불가지론자가 되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타고라스는 아니죠. 파르메이데스의 존재에 관하여를 패러디해가지고 비존재에 관하여라고 하는 궤변을 형성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논증은 이렇습니다. 존재는 무한하다는데, 이 존재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 그때 제논의 역설 할 때 파르메니데스 제자 2명 있다 그랬죠. 제논이랑 그 다음에 멜리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멜리소스. 저희 이야기 했었어요. 지지난 시간에. 멜리소스. 이 멜리소스가 자기 스승 논증한 거에서 결론으로, 따라서 존재는 영원하다, 무한하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었었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고르기아스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르메니데스 제자인 멜리소스의 논증대로라면은 존재는 무한하다는데, 근데 무한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왜 어디에도 없다 그러냐?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무한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모든 것에 무한하게 있어야 그게 무한이죠. 그러니까 무한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존재는 무한하다. 그러니까 이 고르기아스가 이 궤변을 통해서 역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존재는 무한하다고 했는데, 근데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건 무한을 본 게 아니잖아. 근데 무한을 어떻게 알았어? 고르기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존재는 무한하다는데 무한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끝났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존재가 있어도 알 수 없으면. 존재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비존재는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는 거죠. 자,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뭐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비존재. 아무 존재도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르기아스가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했다면 그러면 존재를 알아야지. 그리고 비존재는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비존재를 생각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한테도 엄청 까이는 건데 비존재가 아니고 그건 존재의 부재인데 이때 당시에 고르기아스는 존재의 부재랑 비존재랑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어도 알 수 없으며 됐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알았다 하더라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듭니다. 색은 눈으로 보는 것인데 어찌 귀로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의 개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뭡니까? 말하는 거죠. 말. 언어. 글로 쓰거나 말을 하거나. 언어죠. 언어. 이 언어 안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 안에는 뭐 다양한 그림도 포함될 수 있고 작품도 포함될 수 있고 다 어떤 상징적인 모든 것을 일컫는 거예요.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든 것. 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경험은.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오직 뭐만 통해서? 언어만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상징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전달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고르기아스의 이 비존재에 관하여라고 하는 불가지론이 완성되는 겁니다. 존재는 없으며 어떤 존재가 있어도 알 수 없으며 알았다 하더라도 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궤변이죠. 그죠? 궤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소피스트를 궤변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궤변. 이거 그 다음에 불가지론. 그 다음에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회의주의. 근데 회의주의랑 불가지론이랑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가지론은 아는 것이 불가하다. 이건 암 자체,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회의주의는 뭐냐면은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의심. 그게 진짜일까? 그게 진짜일까?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르기아스는 사실 회의주의가 아니고 이제 불가지론이죠. 방법적 회의는 우리 저기 소크라테스 할 때 나오게 되는 거고 고르기아스는 이제 불가지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반이 다 돼가는데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이 사람 이제 정치적인 발언의 대표 주자로 데리고 왔습니다. 강자가 이익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거 제가 좀 풀어서 쓴 거고 실제로 그 플라톤의 국가론의 이 트라시마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론서들을 보면은 툭 쳐가지고 한마디로 그 중에 한 문장을 뽑아가지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국어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어감상 국어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이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마치 트라시마코스가 이 강자들을 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지 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감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트라시마코스는 실제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찬성하는 거예요.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으로서 정의가 옳다는 거예요. 그게 트라시마코스는.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가 바로 직접 민주제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 강자는 누구예요? 정치가 통치하는 사람, 당선인이죠. 당선인에게 이익이 있어야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 당선인이. 민중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자기 다음에 또 당선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에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투표하라 그러죠. 왜? 어떤 지역에서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정치에서 소외되죠. 그죠? 똑같습니다.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자가, 즉 당선자가 이익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다. 왜? 당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할 테니까? 자기 투표 유권자를 위할 테니까. 그죠? 그들이 강자가 이익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강자가 뭐하러 유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자가 자기가 당선됐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이익이에요? 자기의 이익은 뭐예요? 다음에 또 당선되는 거. 계속 권력을 누리는 거. 그게 자기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라시마코스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뽑히려고 유권자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강자의 이익을 차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돼버려요. 정의가. 트라시마코스에게 정의는 수단이에요. 수단. 무엇을 위한 수단? 당선자가 유권자를 위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강자의 이익으로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뭡니까? 객관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트라시마코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이제 이게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 오늘 소피스트 간단하게 소피스트에 대한 개념들, 시대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인물 3명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 회의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불가지론은 아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회의주의는 계속 그게 맞냐라고 말하는 것이고 상대주의는 너도 맞고 다 맞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프라타고라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불가지론은 고르기아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말하는 이런 불가지론, 회의주의,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고 옳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상적으로 사회가 어쨌든 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은 뭐였어요? 아까 에우티온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번 해먹었던 사람들이 계속 해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그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불가지론이고 상대주의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뭐 굳이 꼭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선동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번 해먹었던 사람들이 계속 해먹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해먹었던 사람들이 계속 해먹기 위해서는 또 뭘 더 진리로 여겨야 됩니까? 상대주의를 계속 진리로 여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피스트를 소크라테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궤변을 통해서 진짜 억울하고 정말 선을 행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편에 선 사람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고 이 소피스트를 까면서 나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고. 그러면서 소피스트가 역사에서 이미지가 추락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인 게 뭐냐면은 소피스트들은 사실은 객관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제를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민주제를
확립, 정립시키는데 굉장한 이바지를 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상대주의, 불가지론 다 뭐냐면 어떠한 의견이든지 이 사회 공동체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신성 모독으로 갔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사람 유물론자거든요. 신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어쨌든 고대 사회지 않습니까? 신전이 있고 막.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게 누명이 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정치적으로 뭡니까? 탓이 돼가지고서는 쫓겨나게 되는 건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었고 다양한 목소리가 말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민회 가운데서 배심원들에게 들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불가지론, 회의주의, 상대주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그 기틀 자체가 불가지론, 회의주의, 상대주의라고 하는 기틀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직접 민주제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민주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불가지론이랑 상대주의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날 민주제 같은 거를 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 누굽니까? 칼포퍼 같은 사람들. 네. 칼포퍼 같은 사람들이 열린 사회와 그적들 같은 책들을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견이든지 다 이야기될 수 있어야 돼요. 다 이야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소피스트들은 불가지론이고 회의주의고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 왜? 진리는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진리는 저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민주제는 그게 아니고 무엇이 더 진짜인지 찾아나가기 위해서 이야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도 이야기될 수 있어야 돼요. 왜? 오늘날에는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틀린 이야기를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질 수 있으니까. 이유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칼포퍼가. 민주제에서. 열린 사회와 그적들에서. 민주제를 옹호하면서. 공산주의를 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역설들을. 우리가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데 소피스트들이 일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직접 민주제를 정립하는데 이바지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사상적인 배경은 불가지론, 회의주의, 상대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폐해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정의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하고 이게 사회를 어지럽히더라.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져.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은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해쳐먹는 사람들은 계속 해쳐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제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든지 다 허용하는 그런 아주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됩니다. 그런데도 차이점이 발생하는 건, 벌써 칼포퍼랑 소피스트랑 차이점이 발생하는 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불가지론, 회의주의,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마디만 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칼포퍼랑 소피스트랑, 그래서 이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실은 소피스트가 객관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불가지론, 상대주의가 됐다 그랬죠. 이거 다음 시간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까는 거냐면은 그걸 객관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얘네들. 그걸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상대주의,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은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명제 자체가 객관적 절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 이게 비정초주의의 역설입니다.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객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제가 그 정추주의, 비정추주의 이야기할 때부터 뭐냐면, 일단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바탕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찾아나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고 진리를 어떻게 기준 잡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상대주의와 불가지론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한 회의주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주의 불가지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회에서는 객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이 있는 거예요. 뭐? 말 잘하는 거. 그게 객관이에요. 왜? 기준은 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죠? 상대주의 불가지론이니까 정의론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상대주의 불가지론이니까. 진리는 없고 있어도 알 수 없다. 진리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그럼 우리 국가에 있는 정의의 기준, 헌법은 어떻게 규정할 거야? 그건 우리끼리 모여서 합의하는 거야. 합의하는 거야. 이게 소피스트의 자연법 사상입니다. 자연법. 네. 이 자연법에 대한 개념들이 앞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소피스트에게 처음 등장하는 이 자연법, 노모스의 개념은 합의의 개념, 합의의 개념. 이걸 근대에 와서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죠. 사회계약. 사회계약설 이렇게 부릅니다. 홉스 같은 사람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상이. 여기서 이미 나오는 겁니다. 소피스트한테서. 알 수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정의가 왜 필요합니까? 덕이 왜 필요해요? 자연법, 법이 왜 필요합니까?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우리끼리 모여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보니까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저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합의에 의해서 우리끼리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는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걸 강자의 이익, 당선자의 이익을 주는 걸로 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트라시마코스예요. 그래서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를 옹호하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하면 항상 공부할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틀림과 나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틀렸다라고 해서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 아니에요. 나쁜 거는 항상 정의의 관점에서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러니까 틀림이라고 하는 것이 범주가 크고 나쁨이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틀렸죠.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틀렸는데 나쁘지는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틀린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틀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꼭 항상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소피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검소하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피스트들 중에는 학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밝힌 것이 아니고 굉장히 검소한 소피스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민주주의, 자유, 객관을 없애는 것에 대한 것을 역으로 객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죠? 객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소크라테스에서 나올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진정한 회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오류를 야, 너희 불가지론 상대주의가 객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으로 작용했잖아 라고 하는 걸 소크라테스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간파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피스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피스트 열전. 그래서 현대에 와가지고서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에서는 이런 그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미권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피스트를 다시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현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소피스트들이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도 철학자였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탐구하려고 했었던 것이 비록 어떤 그 궤변이나 미완으로 끝나버리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역사상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이미지가 실추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을 현대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생각할 것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소피스트들을 다시 현대에 좀 이야기를 하는 움직임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불가지론 상대주의가 역으로 객관이 되어버린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폐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소피스트에서 6강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소크라테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